이번 강의는 국민연금 1차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시행 11년 만인 1998년 12월 수술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 1차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성 부재입니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급여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현 상태로는 향후에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장기 재정 문제에 대한 가장 이른 보고는 1986년에 나왔습니다. 민재성은 KDI에서 발간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2033년 적립금 규모가 정점에 이른 뒤 2038년부터는 연금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49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6년에 KDI 민재성 등이 발표한 적립금 추계지는 그림의 푸른색 실선과 같습니다. 그림의 주황색 점선은 2018년 제4차 재정 재계산 추계치입니다. 세로 축에 표시된 적립금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두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 1986년 추계치를 2018년 불변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우선 1986년 추계치를 보면 적립금은 2037년의 정점에 이른 뒤 빠르게 감소해서 2049년에 고갈됩니다. 2018년 추계치를 보면 적립금은 2041년의 정점에 이른 뒤 역시 빠르게 감소해서 2057년에 고갈됩니다. 2018년 추계치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 이후에 작성된 추계이므로 이 두 시계열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 재정은 일반적인 거시경제 변수와 달리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연금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급여 산식, 인구구조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들 연금 재정 결정 요인들이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 개혁이 없을 경우 보험료율과 급여 산식은 불변이고 인구 구조는 매우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재정은 1986년법 제정 당시 인구 동태를 고려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연금 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은 1986년법의 산식과 보험료율의 내재한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차례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 안정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단기 수지 적자 발생 시점이 4년 늦춰지고 적립금 고갈 시점이 8년 늦춰졌지만 결국 적립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림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그림은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 비용률, 즉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총액 대비 연금 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부과식 제도로의 이행을 허용했을 때 연금 제도의 파산 혹은 수급자에 대한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실선은 부과방식 비용률 1986년 추계치를 나타내는데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이미 파산을 막기 위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20%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2018년 추계치를 보면 두 차례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필요 보험료율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연금 개혁은 엄청난 소란과 정치적 자본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 안정의 달성 측면에서는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제1차 개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불안은 연금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장기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설계자이자 3파 역할을 했던 KDI는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DI의 문영표 박사는 청와대 박세일 복지수석을 설득해서 청와대 주도로 연금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된 문영표 박사를 비롯한 일군의 연금 전문가들은 소득 비례연금과 정액연금이 한 제도 안에 결합된 단층 구조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이 분리된 2층 구조로 재조직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국민연금 장기 재정 불안은 저부담 고급여의 국민연금 설계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응은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 삭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행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애초에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국민연금 재정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운영해서 균형에서 이탈한 것으로 오인합니다. 만약 그러한 견해가 사실이었다면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책임은 제도 설계가 아닌 관리 운용 책임자로서의 정부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온당치 않을 수가 있고, 국민연금 기금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부분적으로 조세를 통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국민연금 관리 책임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연금 재구조화라는 대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자체에도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5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이 탄생합니다. 석 달 뒤에 기획안은 3가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안은 모수 개혁안으로서 급여를 삭감하고 일반 수급 연령을 2023년 65세까지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구조개혁안으로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진 단층 구조의 국민연금을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국민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은 피용자와 자영자를 분리 운영하고 개인들은 적립식 개인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과거 청와대의 구조개혁안이 주로 반영된 두 번째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행 단층 구조의 국민연금을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재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정액 부분 16%, 그리고 비례 부분 24%를 합쳐서 소득 대체율 40%만 보장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기획단의 이러한 최종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됩니다. 가장 큰 불만은 첫째, 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는 너무 낮고, 둘째, 기금 운용의 왜곡에 따른 손실이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앞에서 봤듯이 사실 별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료율이 9%에 불과한 적립식 제도에서 소득 대체율 70%는 터무니없이 높은 보장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기금 운용 성과가 더 나았다 손치더라도 1986년법의 보험료율과 급여 산식 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적립금 추계치의 형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설계자들은 1986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 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가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나중에 더 논의되겠지만 보험료율 9%로 소득 대체율 40%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1998년에 이러한 구조개혁 대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몇몇 작은 개혁 조치만으로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상당히 후한 급여를 약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개혁안조차도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인색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하튼 기획단 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사회부는 이를 자신들의 개혁안을 내놓을 기회로 이용합니다. 보사부 안의 요체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끔 하면서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1월 공청회에 제시된 보건사회부 안은 소득 대체율을 55% 수준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6.25%까지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그 외에 정액 부분, 비례 부분의 상대적 가중치를 현행 4대3에서 1대1로 조정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2017년 65세까지 인상하는 대신 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한 기여 연수 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보건사회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2010년 이후 재정 계산을 통해 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혁안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타협안에 야당이 반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소득 대체율은 55%가 아닌 60%까지만 낮추고 퇴직금 전환금제를 폐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1차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에는 실패하고 소득 대체율은 10%포인트 삭감하는 데만 성공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전환제가 폐지되면서 국민연금 장기재정 개선 효과는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부담률 9%, 퇴직연금 부담률 8.3%를 합치면 약 17.3%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는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는 몇몇 작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인상하고 이후 매 5년마다 인상해서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바꾸었습니다. 수급 연령 인상이 재정을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혁을 제때 관철시켰다는 점은 잘된 일입니다.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던 몇몇 조치들은 완화되었습니다. 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소 기여 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개혁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5년 이상 가입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이 적용되었고 20년 이상 기여한 경우에만 기본연금액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덧붙여 조기 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은 기여 연수 2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던 것을 1차 개혁을 통해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의 기여 연수 요건을 모두 10년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납 제도를 신설해서 가입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개혁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급여의 물가 연동을 실시했는데 개혁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뒤늦게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1998년 개혁으로 이혼 시에 수급권자인 배우자 연금에게 절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998년 개혁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계산을 시행함으로써 추계 결과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및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급여와 보험료율 조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는 훨씬 어려운 문제로 판명되었지만 재정계산 제도는 재정 안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도시지역 확대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